23년 캠벨 필수이론 20회 문제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13번 다음은 세균 X를 처음으로 감염된 생쥐 ABC의 시간에 따른 세균수를 나타낸 건데 ABC는 뭐뭐뭐 중에 하나다라고 했는데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MD 수능 기출된 내용이야. 병균이 들어왔을 때 대식세포가 병균을 잡아먹은 다음에 헬퍼 T세포의 항원을 제시하면 B세포나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거야. 정상인 경우에 이 모든 게 활성화되니까 시간에 따라서 세균이 가장 적습니다. 림프구가 결핍이 내는 B 림프구, T 림프구가 없으니까 APC가 세균을 제거하니까 중간이야. 근데 대식세포가 없다면 림프구는 있어도 나머지 그 하입 단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서 가장 세균이 많아. 반대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알아두세요. 그래서 A는 림프구가 결실된 게 아니라 대식세포가 결손된 애다. 기억 틀려. 자, 구간 1에서 아까 A는 대식세포가 없으니까 식세포장이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B는 식세포가 있으니까 림프구만 결손돼 있고 식세포는 있으니까 식세포장은 잘 일어나죠. 맞습니다. 구간 2에서 X에 대한 항체 농도는 B에서보다 C에서도 높다. 그쵸? B는 림프가 결손되어 있으니까 B 림프가 없으니까 항체 안 만들어지고 C는 정상 림프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항체가 만들어지겠죠. 니은디귿 답은 6번. 자, 그 다음에 14번. 그림은 면역 기능이 정상인 어떤 쥐의 체내에서 항원 A와 B를 투여했을 때 시간에 따른 혈충 항체 AB의 농도의 합을 나타낸 것이다. 이 T1 이전에는 항원에 노출된 적 한 번도 없고 T1, 2, 3은 각각 A와 B 중 하나만을 투여한 겁니다. 하나. 자, 우리 배웠던 지식을 동원해야 돼요. T1 때 뭐를 집어넣는데 시간이 좀 걸렸죠. 그래서 항체가 조금 만들어졌죠.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때 만약에 아무것도 노출된 적이 없으니까 A를 넣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뭔가를 넣었는데 이때는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니까 반드시 T1이 A였다면 T2는 A여야 돼. 근데 이때 T1일 때 꼭 A일 필요는 없잖아요. T1일 때 A 대신 B를 넣었을 수도 있어. 그렇다면 반드시 T2일 때는 B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는데 다시 또 T3에 뭔가를 집어넣는데 그때는 시간이 좀 걸리고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A였다면 반드시 바로 올라갔겠죠. 바로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T3에서는 B를 집어넣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AB 조합이거나 그러면 아까 BB를 넣은 경우에는 T3일 때 A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BBA 조합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투여 항원의 종류는 T1과 T2에서 AA든 BB든 서로 같아야 돼요. 기억 맞습니다. 구간 1에서 이 G의 체내에는 항원 A에 대한 기억세포와 자, 구간 1 이게 어떻게 주사했느냐에 따라 달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AAB 조합으로 했다면 구간 1에서 A에 대한 기억세포는 있는 게 맞아. 근데 B에 대한 기억세포는 없어. 반대로 BBA로 하면 A에 대한 기억세포가 없고 B에 대한 기억세포만 있거든요. 그래서 니은 어떤 경우든 맞지 않아서 니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구간 2에서는 비특이적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했는데 구간 2는 B를 넣었을 때 1차 면역 반응이니까 구간 2에서는 아직 항체가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내재 면역이 일어나는데 그 앞에 해설 들었죠? 내재 면역 이꼴 비특이적 면역이라고 말하더라. 기억 디귿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면역학의 마지막 문제. 엑소1의 항원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 에피톱에 결합하는 X1에 대해서는 1번 항체가 만들어지겠죠. X2는 이 네모 모양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뾰족한 것도 있으니까 1, 2, 3 항체를 모두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X1과 X2를 감염시켰을 때 이 세 가지 항체가 모두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야. 병원체 표면 물질은 이 항체랑 결합하는 항원으로 작용하는 거 맞죠? 항원과 결합하는 것을 우리가 항체라고 했으니까 항체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항원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항체 1, 2, 3 모두 다 X2에 결합하죠. 그러니까 2번 맞습니다. 니은 맞습니다.
X1을 이용해서 만든 백신은 X1에는 에피톱이 네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항체 1밖에는 안 만들어냅니다. 디귿은 틀려요. 기억니은 답은 4번.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문제의 면역학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뒤에 문제들은 그 우리 마지막 시간에 했던 신경계열 감각계 근골격계인데 그 1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수능 문제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꼭 풀어봐야 되는 건 아니어서 여기서 제가 15페이지는 해설해드리고 16페이지부터 나오는 조금 약간 어려운 수능 문제는 여러분 해설이 되게 자세하게 있는 걸 제가 드렸으니까 그걸 보고 풀어보셔도 좋고 안 풀어도 그렇게 이 시험에는 그렇게 지장이 가진 않을 거다. 오히려 풀면 조금 두려움만 가질 수 있는 거라서 이번에 그냥 1시간 배웠을 때 너무 좀 생소하다 했던 부분은 수업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복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를 또 풀어보면 또 대학교랑 좀 맞지 않는 것도 가끔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수능을 다 풀어봤던 사람이나 아니면 생물을 좀 잘 아는 사람 정도만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1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흥분의 전달 방향이냐 어떠냐 라고 했을 때 ABC 이건 맞죠. 왜냐면 우리 수상돌기 축삭 말단 방향으로만 항상 전달이 되니까 맞아. 근데 꼭 세 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이 가운데 있는 걸 연합뉴런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A는 여기 가운데 세포체가 있기 때문에 A는 감각뉴런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두 번째 있는 게 무조건 다 연합뉴런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고등학교는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순서대로 연결돼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있는 B가 연합뉴런이라고 한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에서만 맞고 꼭 대학교에서 맞다고 할 수 없어. 그다음에 기억에 자극을 주면 B가 탈북된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대학교 과정에서는 A 자극에 의해서 꼭 흥분성 뉴로트랜스미터가 안 나올 수도 있어. 고등학교는 무조건 흥분성 뉴로트랜스미터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흥분성 뉴로트랜스미터가 나오면 B는 탈북되는 게 맞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이것도 고등학교 특이야. 4번 B에서 흥분이 전도될 때 도약 전도가 일어나냐. 이건 확실히 알 수 있죠. B는 무수신경, 민마리집 신경이죠. 수초가 없기 때문에 도약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액션 포텐셜, 활동전에 대한 내용이죠. 이것도 조금 고등학교랑 대학교가 다른 점이 좀 있어가지고 자, 구간 1에서 세포막을 통한 나트륨 이동은 없냐라고 했는데 나트륨은 평상시 지금 구간 1은 휴지막전이 구간이죠. 휴지막전일 때 리키한 나트륨 채널을 통해서도 이동할 수 있고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지 않는다고 하는 1번은 틀려요. 그 다음에 나는 뭐냐면 T2일 때 칼륨 통로를 통한 칼륨의 이동을 나타낸 거거든요. T2는 활동 전이의 재분국식이야. 재분국 때 칼륨 전하부전성 칼륨 통로를 통한 이동은 무조건 확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2번 맞습니다. T1일 때 T1은 탈분국될 때 나트륨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방향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칼륨은 항상 확산으로 안쪽에서 세포 안쪽에서 바깥쪽으로만 이동하니까 나트륨은 니은에서 기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추론할 수 있다. 3번은 틀려. 가에서 T1일 때는 나트륨이 잘 이동하니까 나트륨의 투과도가 큰 거고 T2일 때는 칼륨이 이동하니까 칼륨의 투과도가 큰 겁니다. 4번은 맞다. 구간 1에서 K 플러스의 농도는 세포 안보다 세포 밖이 높다. 자, 이거는 항상 이거는 자주 나오는 건데 항상 우리 세포에서 칼륨은 세포 안의 농도가 높고 나트륨은 세포 밖이 높다. 항상 그렇다. 틀려요. 세포 안보다 밖이 높다는 세포 안이 항상 높다고요. T1일 때 나트륨의 전하부전성 나트륨 이온 통로를 이동한 이온 이동은 항상 확산이야. ATP 아닙니다. X. 구간 1에서 나트륨이 세포 밖에서 안으로 이동하냐라고 했는데 이게 좀 애매하죠. 구간 1에서 리키한 통로를 통해서는 세포 밖에서 안으로 이동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는 세포 안에서 밖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이게 애매해. 그래서 당연히 이때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애매한 보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구간 1에서 작동하며 그때는 세포 안에서 바깥으로 나트륨이 이동하니까 여기는 틀리다고 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나트륨 전하 무전성 이온 통로들을 통해서 활동전이 생겼을 때 각각 이온의
투과도 차이, 투과도 역지사항 자극을 주었을 때 우리 활동전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온들의 투과도 곡선도 제가 수업 시간에 쇽 그려줬죠. 나트륨에 대한 투과성이 더 먼저 나타나고 투과성은 갑자기 감소한다. 그래서 A가 나트륨이고, 그다음에 칼륨체는 조금 느리게 열려서 느리게 서서히 닫힌다. 그래서 B가 칼륨 동로입니다. 나트륨 같은 경우 세포 밖에서 안으로 이동하면서 활동전이가 만들어지죠. 구간 1 탈분구 구간에서 맞습니다. 구간 2에서 B의 농도, 칼륨 농도는 세포 안이 높다. 이거는 구간 상관없이 항상 그렇다고 했죠. 나트륨 칼륨 펌프 때문에 항상 칼륨은 세포 안이 더 높다. 자, 구간 3에서 세포 안의 A 농도 유지. 이것은 고등학교 문제는 계속 이렇게 나왔죠. 평상시에는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이온들이 이동한다라고까지만 고등학교는 설명하거든요. 구간 3과 같은 휴지막 전유일 때 나트륨 칼륨 통로에 의해서 나트륨 농도와 칼륨 농도가 유지되는 게 맞죠. 구간 2에서 이온 통로를 통한 칼륨의 이동에는 ATP가 사용된다. 구간 2와 같은 재분구 구간에서는 칼륨은 확산으로 이동하죠. ATP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근골격계도 우리 배웠었죠. 골격근의 그 근절에 대한 문제. 고등학교는 이게 자주 나와서 여기 나온 거고, 여러분들도 피트도 2번 나왔으니까 알아는 두셔야 되는데, 이 뒤에 나오는 문제들처럼 막 엄청 깊게 팔 필요는 없어요. 이 딱 되게 간단한 요 문제 정도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표는 골격근 수축 과정에서 두 시점 A와 B일 때 근육 원섬의 마디 X, 근절이죠. 길이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림은 A일 때 X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가 제가 근절은 좌우 대칭이라고 수업 시간에 그 구조 설명하면서 했죠. M선을 기준으로 굵은 필라멘트가 있고, 그 바깥쪽으로 가는 필라멘트가 양쪽에 대칭적으로 있죠. B일 때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2 마이크로미터라고 했는데, 지식형입니다. 우리 이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가 근절 전체에서 2 마이크로미터인데 대칭이니까 1 마이크로미터 1 마이크로미터이고, 얘네들은 수축하든 안 하든 이 길이가 일정하죠. 우리 수축할 땐 얘네들이 미끄러져 들어가는 거지 액틴 필라멘트 길이가 짧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한번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시점 B일 때 액틴 필라멘트 길이는 2이고 전체 근절의 길이는 3.2이고, B일 때 A대의 길이는 1.6이라고 했는데 A대는 굵은 필라멘트의 길이죠. 이것도 길이가 안 변하죠. 그래서 그림을 제가 B일 때는 한번 그려봤어요. 여기다가 B의 근절은 전체 길이는 3.2. 그 다음에 액틴 필라멘트 길이가 2라고 했는데 대칭이니까 이 왼쪽이 1, 오른쪽이 1 이렇게 되겠죠. 액틴 필라멘트. 그 다음에 A대는 굵은 필라멘트가 1.6이라고 했으니까 보라색 이게 1.6. 근데 전체 근절은 3.2라고 했으니까 3.2에서 1 뺀 이 1.2가 H 지역의 거리가 되겠죠. H 지역. 그럴 때 B일 때 구간 기역의 길이를 구해볼까요? 기역은 X 근절에서 액틴 필라멘트와 미오신 필라멘트가 겹치는 두 구간 중 한 구간이다. 그러니까 요만큼을 말하는 거야. 지금 제가 그린 것 중에서 파란 동그라미, 액틴 필라멘트와 빨간색과 보라색 굵은 필라멘트가 겹치는 부위인데 이쪽도 겹치고 저쪽도 겹치죠. 겹치는 곳에 반절이라고 했으니까 한쪽에 겹치는 것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거 숫자 계산하면 되죠. 전체 3.2인데 그러니까 이게 1.2 1인데 이 굵은 필라멘트 길이가 1.6인데 그럼 얼마나 겹쳐야 될까라고 보면은 즉 이 H 지역 안에 H 지역 1.2인데 굵은 필라멘트는 1.6이니까 그거에 벗어난 만큼만 H 지역에서 튀어나와 있겠지. 이 둘의 차이가 0.4인데 0점 차를 2로 나눈 여기가 0.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역의 길이는 B일 때 0.2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A일 때를 한번 그려볼까요? A일 때는 전체 근절의 길이가 2.4로 줄어들었죠. 전체 길이가 A일 때 근절의 길이는 2.4. 그런데 액틴 필라멘트와 미오신의 길이는 바뀌지 않으니까 액틴은 1로 동일하고 굵은 필라멘트는 1.6으로 일정합니다. 그려놓고 그 다음에 2.4에서 1 뺀 0.4가 H지역의 길이일 거예요. H지역 길이가 0.4인데 거기서 1.6을 가진 굵은 필라멘트의
이 벗어난 길이가 액틴과 겹치는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1.6에서 0.4를 뺀 1.2가 겹치는 부분인데 그 한쪽 겹치는 걸 알아내려면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A일 때 구간 X의 길이는 0.6이 되니까 이 둘의 차이는 0.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에서 그림 그렸는데 A 동그라미일 때 H 지역의 길이는 0.4 맞고요. A든 B든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일정합니다. 변화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한 번 더 풀어 드릴게요. 뒤에서 그 위에 있는 그 16번 문제부터는 여러분들 해설 보고 풀어 보셔도 되고 안 풀어도 되겠다. 이건 해설하지 않겠습니다. 문제가 자세히 해설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번 해설 여기까지 할게요. 끝.